안녕하십니까. 더비용 회원 여러분, 국가공인 직업상담사 2급 2차 대비 직업상담 실무론 중에서 직업상담학 파트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교재 위치는 18페이지 직업문제 유형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 시간은 기출문제 중심의 어떤 풀이를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달막달막 끊어져 있는 그런 내용으로 설명을 해 나갑니다. 문제 유형이라는 것, 직업 상담에서 문제 유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우리가 유형론이라고 해서 어떤 현상을 설명을 할 때 또는 어떤 문제를 파악을 할 때 문제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뽑아내어서 유형화시켜서 타입화시켜서 그 타입에 맞게끔 접근법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바로 직업 상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문제 유형을 나누어서 그 문제 유형이 가지고 있는 특징에 가장 효과적인 개입법을 찾는 거죠. 우리가 전 시간에 얘기했던 그 크라이티스의 그 통합적 모형으로서의 5단계 보게 되면 제가 세 번째 단계로 문제 유형을 두 번째 단계 그죠? 진단을 통해서 문제 유형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설명해 드렸는데 바로 그거 같은 맥락에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문제 유형을 찾게 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상담의 목표를 설정을 하고 그 목표에 맞는 개입을 하는 이러한 방법으로 직업 상담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목표를 설정을 하고 개입을 하려면 내담자의 직업적인 문제를 어떤 식으로 유형화시키느냐 하는 게 관건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관련되어 있는 문제가 여러 개 나오는데, 물론 많이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윌리엄슨이 대표적인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보딘이라는 사람도 등장하게 되고, 그 다음에 크라이티스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필립스라는 분도 있어요. 필립스. 그 다음에 또 잘 알고 있는 여러분들 슈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로저스도 있고요. 그 다음 또 행동주의에서도 문제 유형을 나눕니다. 그런데 기출문제에서 특히 앞부분에서는 요 세 사람께 관한 내용만 설명해드리고, 나중에 어프로치와 관련돼 있어서는 뭐 슈퍼라든가 또는 로저스라든가 이런 분들이 또 어떻게 문제 유형을 나누냐 하는 것도 같이 한꺼번에 공부할 겁니다. 먼저 앞부분 요 세 사람에 의해서 주장되는 문제 유형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문제가 기출문제 12번입니다. 보딘, 여러분 알다시피 정신역동적 상담 이론의 대가죠. 그래서 이분 역시 이제 직업 상담에 있어서 문제 유형을 나눠 봤는데요. 이분은 그 문제 유형을 나눌 때 기준으로 잡은 것이 바로 심리적 원인을 잡았죠. 그래서 본 네 가지가 5가지입니다. 시험 문제는 4가지를 설명하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는 안 써도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나 보딘이 가지고 있는 원래의 문제 유형은 5가지입니다. 5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4가지만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보라 이런 문제입니다. 우리가 꼭 구치 문제만 풀어야 되는 것은 아니니까 기존에 심리적 원인을 기준으로 해서 보딘이 분류한 5가지를 다 보도록 합시다. 모범 답안에 보면 보딘은 직업 상담 문제 유형을 기술적으로 분류한 윌리엄슨과는 달리 심리적 원인을 기준으로 잡아서 5가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의존성입니다. 의존적 갈등은 내담자로 하여금 문제 해결이나 의사결정을 위한 적극적 노력을 방해하기 때문에 거죠. 의존적인 상황에 있을 내담자는 자신의 어떤 직업적 문제를 결정하는데 또는 어떤 진로 설계를 하는데 굉장히 스스로 독립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의존적 문제가 심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 또 두 번째는 정보의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건 역시도 심리적인 문제라는 거죠. 경험의 부족이라든가 또 적절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다든가 이러한 또 기회가 없다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유형. 세 번째는 내적 갈등입니다. 자아 갈등이라고 해서 자아 개념과 환경 자극 간의 차이점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들이죠. 또 심적인 갈등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이러한 어떤 그 직업을 선택을 할 때 과연 자신의 심리적인 요소와 맞을까 안 맞을까, 내 가치관과 맞나 안 맞나 이런 것들 때문에 오는 유형. 네 번째가 선택의 불안입니다. 선택의 불안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선택이 있는데
대안들이 있는데 그것을 선택에 따르는 데 있어서 우유부단하다든가 아니면 뭐죠? 무결단성 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어서 자신의 문제를 제대로 결정 못하는 그러한 형. 마지막으로 불확신형이 있습니다. 본인의 원서에 보면 노 프로그램형이에요. 문제없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는 자기가 직업 상담 문제에 있어서 문제는 없다라고 보는 거죠. 자기 진단은 그렇게 해요. 그렇지만 좀 불안한 거야. 뭔지 모르게. 내가 이 선택을 했는데 그 선택한 것에 대해서 약간의 불안이 있어서 그걸 좀 확인받고 싶어서 찾아온다. 이런 얘기죠. 그럼 결국 그것도 문제라는 얘기예요. 스스로는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하지만 나 뭐 할지 다 결정됐어. 나 뭐 간호사가 될 거야. 나 뭐가 될 거야. 라고 볼수록 딱 확고한 어떤 그런 신념에 의해서 결정을 했어요. 그러나 뭔지 좀 찜찜해하고 그런데 내가 간호사가 되기 위해서 내가 뭘 준비해야 되고 또 정말 간호사가 나한테 딱 맞을까? 늘 이렇게 완벽한 어떤 그런 의사결정에서 약간 벗어나 있는 그런 문제를 안고 있는 거죠. 불확신이라 그럽니다. 이러한 형도 있더라. 이렇게 본인이 분류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총 5개의 유형 여러분 반드시 암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아직까지 시험에 나온 적은 없지만 또 페핀스키라는 분이 계세요. 똑같이 이 정신적동적 상담 이론가에 해당되는 분인데요. 그 보딘의 5가지하고는 조금 다르게 해서 자기는 심리적인 이유로 본다면 자신감 결여형, 또 정보가 결여되어 있는 형, 그 다음에 기술의 결여, 의존성, 자아 갈등 이렇게 해서 조금은 뭐 비슷하지만 약간 다른 내용, 예를 들면 뭐 자신감의 결여 같은 거 있죠. 그 다음에 기술의 결여, 이러한 것들을 대체를 해서 다르게 문제를 분류한 것이 있습니다만은 시험과 관련해서는 보딘에 절대적으로 출제가 잘 되기 때문에 보딘 중심으로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장으로 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19페이지 가면 이제 윌리엄슨이 등장을 하네요. 자, 제가 윌리엄슨 얘기한다 그랬죠. 자, 윌리엄슨은 아까 우리가 보딘이 말했던 것처럼 매우 기술적인 기준에 따라서 4가지 문제 유형을 나눈 겁니다. 첫 번째 보게 되면 진로 무선택입니다. 이 진로 무선택에 대해서 여러분들 설명하실 때 항상 놓치려 가지고 고득점을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윌리엄슨이 말한 진로 무선택은 2가지 유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위 내용을 쓰실 때 1번만 동그라미 1번만 쓰시고 나 이거 완벽하게 다 썼어 이렇게 나오신 분들이 계신데 감점 요인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본인이 몰라요. 왜 내가 감점이 됐는지. 근데 거기 보면 동그라미 2번도 있다라는 거죠. 첫 번째 진로 무선택이니까 아직 나는 진로를 뭘로 할지 선택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일반적인 답입니다만은 윌리엄슨은 그러한 내담자 유형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몇 가지 선택을 했다는 얘기예요. 몇 가지 선택을 했지만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걸 하겠다 이렇게 하지 못한 사람도 무선택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좀 다르죠. 첫 번째 거는 아예 나는 뭘 할지 모르겠다 이런 거지만 두 번째는 그래도 몇 가지는 내가 생각했다는 거죠. 뭐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역시 완벽하게 한 가지 구체적인 진로 설정을 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2가지 형태를 다 포함해서 진로 무선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윌리엄슨은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번만 내용을 설명해 버리면 안 되고 2번까지도 설명을 해야 완벽한 고득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진로 선택의 불확실성. 선택한 진로가 있으나 자신감이 없으며 타인으로부터 그 직업에서의 성공 여부를 또 확인받고자 하고 위안받으려고 합니다. 이건 뭐 보딘이 말한 어떤 불확실성하고도 비슷한 건데요. 그런 어떤 불확실성에 빠져있는 형이 있을 수 있다. 또 세 번째가 적성과 흥미의 차이점, 불일치로 인한 형이다. 이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윌리엄슨이라는 사람은 특성 요인 이론가의 대가죠. 그래서 그 특성과 요인이 일치된 상태에서 직업 선택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는 사람인데 그 적성이라든가 흥미가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참 행복한 사람은 자기의 흥미도 그쪽이고 거기에 대한 어떤 지적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 또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 적성까지도 일치가 되면 참 행복한 사람이겠죠. 그렇죠? 다 우리가 직업이라는 게 뭐 전공도 일치가 돼야 되고 흥미도 일치가 돼야 되고 그러면 참 행복한 건데 뭐 요즘 우리가 젊은 층들 취업할 때 보면 자기 학과
자기 전공과 일치된 상태에서 취업하는 율이 굉장히 낮죠. 어떤 면에서는 직업생활의 불행의 씨앗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가능하면 맞춰주는 게 좋은데 직업 상담 장면에 오게 되면 이러한 흥미와 적성과 전공과 이런 것이 불일치로 인해서 아주 고민하는 그런 형도 있더라. 이렇게 윌리엄슨은 파악을 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둔한 진로 선택,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역시 이것도 두 가지입니다. 반드시 고득점을 하시려면 여러분들은 이것도 세 가지인데 세 가지를 다 쓰시는 게 참 중요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저능력인 사람이,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 고능력의 어떤 것을 요구하는 그런 직업을 갖겠다는 거죠. 뭐 예를 들면 학과 성적이 굉장히 낮은 친구가 그러니까 뭐 중고등학교 때 공부가 아주 그러니까 학업 성적이 좀 낮은 친구가 예를 들면 좀 그 고능률을 요구하는 뭐 사법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 어떤 판사가 되겠다든가 또는 의대를 가야 되는 의사가 되겠다든가 좀 현실적으로 좀 안 맞죠, 그죠? 뭐 이런 것들을.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특별한 재능을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아주 뛰어난 운동 능력이라든가 뭐 색채 능력 또는 뭐 공감 능력 또는 음악 능력, 그죠? 음악 지능 같은 거 이런 것들이 필요한 어떤 그런 영역에서 음치라든가 전혀 그림도 못 그리는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꿈을 꾸고 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특수한 재능이 부족한 형. 여기도 우둔한 진로 선택형에 속하고 마지막으로 흥미가 별로 없는 분야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적성은 굉장히 높은데 내가 그림을 참 잘 그리고 음악적인 부분이 굉장히 뛰어난 능력을 갖추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쪽에 흥미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인터레스트와 aptitude, 적성과 흥미, 인터레스트는 좀 다른 거예요. 흥미는 좋아한다, 싫어한다라고 하는 선호의 개념이라면, 선호라기보다 하여튼 뭐 좀 끌리는 거죠. 감정적으로. 그러나 적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능력입니다. 단순한 흥미보다는 조금 더 고차원적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흥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적성만 있어서 그 일을 하는 경우, 그 일을 참 잘하면서도 투덜투덜 되는 거죠. 왜요? 재미가 없으니까. 하긴 합니다. 하긴 하지만 별로 재미가 없는 거예요. 제 친구 중에 한 친구가 핵의학 전공하는 교수가 있는데 참 수리적인 능력이 뛰어난 친구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뭐 교수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늘 불만이에요. 자기는 그림을 그리고 싶어 해요. 흥미는 그림이죠. 그래서 늘 시간 나는 대로 이렇게 뭐 미술관도 찾아가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취미생활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게 참 자기 직업이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얘기를 늘 합니다. 바로 이런 경우죠. 적성과 흥미가 안 맞는 경우 또는 뭐 어떤 일을 하지만 흥미가 없어서 늘 투덜투덜대는 이런 형식 합쳐가지고 우둔한 진로 선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기출문제 14번에 나오는 크라이티스의 유형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라이티스는 좀 복잡해요. 크게 나누어서 총 7가지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교재 20페이지 보게 되면 적응, 부적응, 우유부단, 다재다능, 비현실형, 불충족형, 강압형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하라 그랬으니까 간단하게 하면 적응형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적성과 흥미가 일치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흥미도 있고 뭐 전공도 맞고 이런 것들이죠. 적응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 주변에서도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부적응형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잘 안 맞아서 현실적으로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형이고요. 우유부단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유부단해서 결정을 미루고 있거나 아직은 시기가 아닌가 보다 또 더 좋은 대안이 나올 수도 있겠다. 이렇게 자꾸만 차일피일 미루는 그런 행위 있을 수 있겠고요. 다재다능도 있다라는 거죠. 너무 재주가 많아서. 우리 과거 속담에 그런 거 있죠. 뭐 10가지 재주가 가진 사람이 굶어 죽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 너무 잘하는 게 많아서 도대체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그래서 오히려 더 고민이 되는 이러한 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 멀티플레이어가 요즘은 뜨는 사람 중에 한 명이긴 한데 이러한 다재다능이 오히려 장애가 될 수도 있다. 또 비현실형이 있습니다. 비현실형. 일반적으로 비현실형은 높은 적성을 요구하는 직업을 낮은 적성을 가진 사람이 꿈꾸는 거죠. 올라가지 못할 나무를 쳐다보는 이런 행위고요. 그 다음에 불충족형도 있습니다. 불충족형이라고 하는 것도 일반적으로 어떤 자기의 높은 적성에 비해서
직업적인 난이도가 너무 낮아서 별로 흥미가 없는 거죠. 굉장히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있고 뛰어난 어떤 능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아주 단순한 일을 한다. 그러면 불만스럽고 늘 충족되지 못하죠. 아, 자기의 꿈은 훨씬 더 높고 자기가 능력도 굉장히 높은데 현재 하고 있는 일이 너무 낮은 수준의 일이다. 뭐 이렇게 되는 경우에 늘 불만적인 요소가 쌓일 겁니다. 7번은 또 재밌는 겁니다. 강압형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주로 흥미와 적성이 좀 불일치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강압형은. 그러니까 본인의 흥미는 이쪽인데 워낙 다른 쪽의 적성이 뛰어나서 그쪽에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천재적인 머리를 가지고 있는 친구는 천문학에 적성이 있어요. 아주 높은 적성이 있죠. 거기에서 효율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러나 이 친구가 정작 하고 싶은 것은 뭐 연예인이 되고 싶다든가 아니면 무슨 운동선수가 되고 싶은 게 꿈이에요. 그러나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수리적인 능력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그쪽으로 강제로 그러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보통 천재들이 천문학을 많이 하잖아요. 뭐 나사 같은 데 가고 이런 것도 좀 강압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런 유형들. 이 크라이티스라는 분이 아주 세심하게 이렇게 직업 문제 유형을 나눈 겁니다.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크라이티스, 윌리엄슨, 보딘 이 세 사람의 직업 문제 유형은 늘 약방의 감투처럼 나오는 거니까 반드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이제 제가 크라이티스 보면 팁의 내용을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진단 유형 3가지 해가지고 변별 진단, 조금 전에 설명했던 이 크라이티스가 7가지로 문제 유형을 나눈 이것을 크라이티스는 자기네 변별 진단이라고 얘기하고 그에 따라서 자기는 7가지로 나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역동적 진단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는 하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내담자가 그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이유를 다루는 것으로 해서 만성적이거나 일시적이거나 뭐 어떤 그런 일시적인 문제로서 어떤 경험하고 있는 문제,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경험했던 문제를 다루거나 아니면은 늘 해왔던 만성적이라는 말이 있고 이게 부정적으로 또 쓰이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꼭 부정적인 뜻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늘 있어 왔던 자신의 직업적 문제를 찾아보는 그러한 역동적 진단이 있을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결정적 진단이라고 해서 진로 선택 과정에 문제를 다루는 그 부분만 선택을 할 때 정보를 다 이제 확보한 상태에서 진로 선택을 해야 되는 마지막 결정적인 상황에서 필요한 진단 이러한 것을 결정적 진단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제가 해놓은 것이고요. 시험 문제는 바로 변별 진단이라고 하는 7가지 문제 유형을 말한 이 문제가 시험에 잘 나온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앞부분에서 많이 다루었던 직업상담학 앞부분에서 다루었던 중요한 문제들을 기출문제 중심으로 풀이해봤고요. 이제부터는 조금 분위기를 좀 확 바꿔가지고 직업상담학에서 가장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일반 상담 이론과 관련해서 2차 문제는 또 어떻게 나왔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등장한 인물이 역시 프로이트입니다. 지금은 프로이트라는 분은요, 정신역동적 또는 정신분석 이론의 대가이신데 이 프로이트 이론에 기초한 기출문제는 어떤 것들이 나왔느냐 하면 첫 번째 자아 방어 기제, 에고 디펜스 시스템이라고 하는 자아 방어 기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시오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 여러분들 암기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문 용어를 이 자아 방어 기제에 맞는 정신역동적 상담 이론가들이 말하는 내용을 담아서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쓰는 전문 용어가 아니라 노멀하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또 그 이론에 부합되는 용어를 가지고 설명합시다. 그래서 보게 되면 이 자아 방어 기제라고 하는 것은 뭐 한 장을 넘기시면 여러분들 교재 21페이지 딱 가시게 되면 뭘 다 외울 필요가 없고요. 이런 겁니다. 두 번째 줄에 자아가 불안에 대응하고 대처함에 있어서 활용하는 여러 가지 심리적 책략을 에고 디펜스 메커니즘 또는 시스템이라고 해서 자아 방어 기제라고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요. 그 두 줄은 꼭 암기해 두시고 추가적으로 이러한 자아 방어 기제는 정신 내적 갈등의 원천을 왜곡하거나 대체하거나 차단, 왜곡, 대체,
차단하는데 이는 무의식적으로 채택되며 대부분 한 번에 한 가지 이상의 자아 방어 기제가 동시에 동원되는 경우가 많다. 여기까지만 여러분들 쓰시게 되면 가장 좋은 답안지가 될 겁니다. 제가 위아래는 보충적인 설명해 놓은 것이고요. 만약에 이 문제가 출제가 된다면 또 되었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어디까지 문장을 써주는 게 좋으냐면 그 21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 자아가 불안에 대응하고 S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으로 동시에 동원되는 경우가 많다. 여기까지만 설명한다면은 암기해서 아주 좋은 답안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 너무 많지 않느냐? 제가 이거 다 쓰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죠? 또 엑기스만 딱 써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이해하는 것도 이해하지만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기본 단어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불안에 대응하기 위한다든가 심리적 책략이라든가 또는 뭐예요? 왜곡하거나 대체하거나 차단한다거나 그것이 또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진다거나 이런 단어들은 반드시 들어가줘야 고득점의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기출문제 16번입니다. 역전이에 대한 문제도 간간히 나오죠. 역전이라든가 또는 뭐 의존적 전이라든가 과도한 전이 이런 것들이 잘 나오는데 역전이에 대해서 반드시 여러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역전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전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그 교재에 있는 내용 그대로 여러분들이 암기 내지는 이해하십시오. 상담자가 그들의 객관성을 방해하는, 그러니까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상담자들이죠. 상담자의 어떤 객관성을 방해하는 내담자에게 갖는 비합리적인 반응으로 상담자가 내담자와의 관계에서 갈등을 느끼고 내담자를 싫어하거나 좋아하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입니다. 뭐 보통 역전이라고 하는 얘기를 갖다가 뭐 상담자에 대해서 내담자가 뭐 상담을 한다. 이거는 상담자 관계의 어떤 역전이지 이것은 역전이라 그런 게 아닙니다. 역전이는 상담자와 내담자 관계가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다만 내담자가 진술한 내용이나 내담자의 무의식적인 세계를 상담자가 알아채면서 가지게 되는 좋은 감정 또는 나쁜 감정을 말합니다. 이것이 좋은 감정이든 나쁜 감정이든 주관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상담에 있어서의 객관성을 훼손시키는 이러한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내용이 발생하게 되면 상담자는 내담자 관계에서 분노, 사랑, 아첨, 비평, 기타 강렬한 감정에 직면해서 비합리적이고 주관적인 반응을 보이게 된다. 이렇지 않은 게 참 중요한 건데 다시 말해서 그러한 역전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설명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이러한 역전이를 해결하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하냐? 자, 딱 나와 있습니다. 상담자는 자기 분석과 교육 분석을 통해서 자신의 감정과 권한을 따져보아야 됩니다. 자기 분석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일반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통찰이죠. 나의 어떤 개인적인 감정이라든가 나의 트라우마가 있는지 없는지. 상담자도 인간이기 때문에 자기만의 어떤 트라우마가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이러한 것들이 상담자가 내담자의 문제와 충돌되지 않는가. 또 자신의 취약점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교육 분석을 통해서 내가 교육을 받으면서 자신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슈퍼비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도 감독이죠. 저도 뭐 개인적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담하는 기관에 실무자들과 정기적으로 저도 슈퍼비전 하러 많이 가는데요. 바로 슈퍼비전을 받는 것을 얘기합니다. 보통 사회복지라든가 일반 상담학에서는 슈퍼비전 받는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바로 그게 상담에 대한 지도 감독을 정기적으로 받음으로 해서 자신의 어떤 그런 감정적인 부분을 잘 통제를 함으로 해서 상담 도중에 역전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그래도 역전이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위임이라는 거죠. 위임. 위임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상담자는 자신의 문제를 아까 내담자의 문제를 다룬 데 있어서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경험치로서 자신의 전문성으로서 그 내담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냉정하게 자기보다 더 높은 수준의 상담자에게 또는 그 문제를 잘 풀 수 있는 상담자에게 동료 상담자에게 그 내담자를 위임하는 것이 오히려 더 도덕적입니다. 지금 윤리에 맞습니다. 바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전일을 하려면 자기 분석이든 교육 분석이든 슈퍼비전을 받아서 해결하면 좋겠지만 마지막으로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위임을 통해서라도
해결을 해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시간은 또 프로이트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계속해서 직업상담 일반 이론에 관한 얘기를 강의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준비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